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대체로 시장 기능을 중심에 둔 규제개혁을 추진해보자라는 입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은 여러 가치적 측면을 포함한 규제개혁을 평가할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5년 동안 어떻게 규제개혁을 개개의 강론에 취재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의 방향의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특별한 가치를 적용해서 예외를 두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 사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도가 우리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성장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장해 왔죠. 아마도 이 제도라는 면에서 보면 선진국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제도가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사회가 성장력이 꺾였죠. 더구나 활력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도 제도의 일부인데요. 우리 사회에 오히려 활력을 줄이는 규제,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줄이는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발목을 잡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다시 활력을 찾는 그런 해법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규제가 넘쳐나는데 그 규제를 줄이지는 못할까? 그러면 잘못된 규제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규제학회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규제학회가 지금까지 이 규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온 아주 전문적인 기관인데다가 우리 사회를 또 이 규제의 합리적인 규제가 무엇인가를 잘 제시한 그런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곳이라서 오늘 아마도 이 내용이 풍부하고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규제의 해법을 찾는, 그리고 규제를 격파하고 개혁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라는 문제점을 가지고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번 규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고 또 올바른 규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언론에도 자주 나오지만은 2020년 하반기에는 1%대로 줄어들 것 같고 2030년대 들어가면은 0%대로 줄어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느냐? 그러면은 지금 줄어드는 출생률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출생률을 좀 다시 높이려고 노력을 해도 인구를 증가시킬 만큼 늘리지는 못할 겁니다. 선진국들도 다 보면은 인구 성장률이 출생률이 우리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돼야 되는데 지금 2.1 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가장 그래도 높다는 곳들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일본 정도에 한 1.2, 1.5 정도 그래도 좀 운이 좋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노동력은 줄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더 하자. 인구가 줄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자본 증가로 한번 메꿔보자. 그런데 국제 데이터베이스 펜 월드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동자 1인당 자본이 미국의 9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으면 투자를 굳이 더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의 자본, 1인당 자본의 94%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노동하고 자본으로만 물건을 생산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생산 그리고 소득이 미국의 94%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1인당 소득은 미국의 50%대서부터 70%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생산성을 늘려야 된다는 게 답인데 그러면은 생산성을 늘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그만큼 많이 선진국에 뒤져 있느냐?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의 그 연구 결과를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한 3년 내지 5년 뒤져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1인당 소득이 이렇게 적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적 자본. 그 개인의 그 교육 수준이나 경험 수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뭐 UN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을 계산한 걸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오히려 높으면 높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법, 규제, 제도. 이런 것들은 뭐 다수의 연구를 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져 있다. 또 국제 경쟁력 비교하는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보다 뒤져 있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가 확실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뒤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금 그 규제 개혁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그 다시 올릴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그래서 이러한 규제 개혁 노력, 지금 여기서 자유기업원에서 하는 노력과 뭐 이제 또 정부에서도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그 미래에 꼭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 개혁은 개인과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방해를 제거하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활동을 활발하게 최대한 범위로 활동할 수 있게 창조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꼭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과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그 줄여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통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한 법과 규제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규제 차원에서 법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 뒤진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그 제도를, 규제개혁 제도를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하나의 정부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그런 제도, 그런 틀을 만들어 놔야 되고, 또 그렇게 지속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지지를 얻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규제개혁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규제개혁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그 일부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러면 규제를 너무 풀어놓으면은 그 국가가 너무 또 위험해지지 않을까, 너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을까,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설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세미나, 그리고 더욱더 쌓아지는 그 규제개혁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규제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다시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국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마련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 이 세미나도 작지만 하나의 그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꽤 화두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무렵에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 꽤 많은 규제개혁 거버넌스 개편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말씀도 좀 드렸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아마 다른 정부 구조도 개편하지 않은 채 출발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국회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되었던 부분이 뭐 안 됐다고 실망할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계속 가지고 진행하면서 이런 류의 숙제가 계속 남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또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거버넌스가 뭐 그런 대로 꾸려서 갔을 때 지금 가고 있는 이 체제가 얼마나 평가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같이 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전 정부와 비교인데요.
뭐 국정과제라고 합니다. 이제 정부가 개편될 때 나올 때마다 국정과제를 만드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16번, 문재인 정부는 30번 이렇게 이제 규제개혁 꼭지가 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정과제의 지향이 조금씩 다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읽어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국정과제의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국민 생활 불편의 최소화, 그 다음에 생명 안전 환경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지향적 규제와의 조화. 세 번째, 선제적 규제 혁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하나는 이 선제적 신기술에 대한 규제개혁 타파를 하겠다. 규제개혁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래서 꽤 많은 규제개혁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반면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선제적 기술에 역행하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타다 사례처럼 이런 일도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상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부 규제개혁은 상당한 규제에 있어서 규제를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나 경쟁이나 어떻게 보면 중립적 입장에서 규제를 보는 게 아니고 가치 지향을 좀 많이 담아서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규제는 뭐 좀 따로 관리하자. 환경에 대한 규제는 좀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걱정 때문에 들어온 규제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민식이법이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류의 가치 지향성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 이루어진 규제개혁 중에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자고 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대표성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을 사회 각계의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성하고 남성 비중도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이나 안전이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전부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규제 개혁을 좀 하려고 하고 이런 류의 어떤 관점을 가서 이런 류의 특징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대체로 그 민간의 자유와 창의,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장 경제, 그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규제 관리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교수의 규제 개혁이 시장 기능을 중심에 둔 규제 개혁을 추진해 보자라는 입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은 여러 가치적 측면을 포함한 규제 개혁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이런 관점을 어떻게 평가하게 볼 수 있다 하면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쨌건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의 방향성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 강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규제 개혁을 개개의 강론에 취재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의 방향의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규제 개혁은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만든 불합리한 규제를 정부 스스로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가치적 요소를 섞게 되면 이런 류의 규제조차도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개선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논의에서 제외되는 애로가 발생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섣부른 규제가 들어서는 경우도 상당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특별한 가치를 적용해서 예외를 두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대표 상품인 규제개혁 샌드박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규제를 이제 신산업 분야를 대표해서 규제개혁을 많이 개선했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저도 이 논의를 할 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달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가 그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로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임시 조치의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규제 샌드박스가 대단한 성과였던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게 조금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샌드박스는 2년, 4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가중되는 현장에서의 문제도 사실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계속 해오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덩어리 규제를 해소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이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조금 더 근본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이전 정부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거버넌스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거버넌스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보시면 일단 대통령이 규제개혁 전략회의라는 것을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 이게 마치 뭐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챙기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단입니다. 그래서 규제혁신 추진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주로 덩어리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덩어리 규제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개별 법령 수준의 규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가 엮여 있는 규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개선이 되게 안 되고 있는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대체로는 큰 규제들입니다. 뭐 토지 이용 규제라든가 이따가 사례로 말씀드린 뭐 교육 환경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뭐 농지법 이런 건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큰 규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규제 중에 논란이 많은 규제는 규제 심판에 올려서 판단해 보겠다. 이거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을 정말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겠다. 이게 규제 심판 제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 심판 제도에 올라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대형 마트 규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리고요,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라는 제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규제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임시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샌드박스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긴 절차적인 요소를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좀 효율화시켜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굉장히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직접 장관한테 이렇게 챙기니까 사실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안건으로 올라간 그 규제만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각 부처에서 다른 규제까지 열심히 고치는 일에 상황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워킹했던 제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제개혁 전략회의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류의 제도가 집권 3년 차 이후에는 당연히 효력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관심의 밀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뭐 모든 여러 회의를 하는 거에 얹어서 한 번씩 이런 회의를 챙기겠다고 이렇게 해서 TV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식으로 되어서는 제대로 워킹하기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돋보이는 형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 미해결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전략 회의, 유예 회의가 사실은 매 정부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좀 찾아볼 만한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챙겼던 이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지는 이유는 당시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라는 정권 차원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엘리트 공무원을 다 이제 파견한 다음에 각 부처에서 규제를 이렇게 받아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갔다고 이제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집권 3년 차 이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밀도와 관심도와 그다음에 시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보면 규제개혁 전략회의 한 2번 정도, 한두 번 했다고 하죠. 근데 국민들 중에 아는 사람 별로 없고요.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나 규제개혁 장관위원회만큼의 수준으로 워킹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규제혁신추진단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제도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해서 이제 경제분과, 사회분과 해서 이제 10개 정도 분과의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들 구성원을 보면 전직 공무원이 86명, 즉 이제 퇴직하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경제단체장 이렇게 해서 단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1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이렇게 좀 잘 갖추어서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시대 때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개최해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임원들이 안건을 상정해서 좀 추진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유사한 그 단체가 우리나라에 이미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규제혁신추진단 말고 민간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이라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한상의에 있고요. 대한상의하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조정실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합동이죠. 그래서 이 단장이 이제 듀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규제조정실장과 그다음에 대한상의에 있는 이제 책임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사실은 되게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한 10몇 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거냐면 민간의 어떤 기업에서 이제 여기 전화를 하면 검토해보고 직접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조실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뭐 덩어리 규제 이런 얘기에 있어서는 좀 차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사실은 좀 뼈아프지만 이게 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의 혁신 추진단을 하면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퇴임하신 공무원을 많이 이제 임용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보시면 광고판에 보시면 이거 지금 추가 단원 모집이죠. 그죠? 추가 단원, 추가 모집. 그래서 이게 모집이 잘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당초에 모집하려고 했던 만큼의 모집이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관료 출신의 분들이 다시 들어가셔서 이 덩어리 규제를 개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인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요. 이게 개별 규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지금 덩어리 규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게 붙어야 되는 규제잖아요. 이게 치밀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건 설득해야 되고 이걸 브렉스루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전투력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3, 40대 막 역동적으로 막 일을 하는 이런 그 단계도 아니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 가면 자문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소중한 인력이긴 하지만 실제 필드 인력으로 뛰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좀 하게 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구심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산출물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와 요컨대 기존의 대한상의의 추진단과의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워킹할까? 이런 거. 근데 이게 한 달쯤 전에 이제 발대식을 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 또 성과가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심판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논란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 심판에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1호 안건이 뭐였냐면 대형마트입니다. 이거는 좀 규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건 아마 팔로우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처음에 이 규제를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걸 처음으로 좀 고쳐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국무조정실이 규제 정보 포털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 개선에서는 온라인 토론이 있었는데요.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규제 폐지에 대한 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 포를 올린 거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 쫙 몰려가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반대를 쫙 올리니까 이게 3,073명이 참여했는데 87.5%가 반대해버리니까 국조실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올렸을 때는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난 10년 동안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의 게으름 탓이기도 하겠죠. 저라도 가서 한 표를 행사했어야 될 텐데 이제 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게 규제심판부에 올라가 있는 안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대형 마트 영업 규제 개선이 1호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조금 수상업이나 이렇게 좀 넓혀서 좀 해보자. 휴대폰 추가 지원금 상한을 좀 폐지하고 뭐 미혼부 출생 신고 제도 개선과 같은 약간 민생적인 것도 있습니다. 렌터카 차종 확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쭉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걸 왜 심판으로 해야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로 따져서 뭐 이 중에 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하고 어떤 거는 뭐 좀 추진해 보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4번 같은 경우에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미혼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혼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하는 거는 뭐 이거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뭘 규제 심판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규제 심판 대상 규제가 뭐가 돼야 되는 건지 모든 규제 개선에 규제 심판이 필요한 건지 그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일종의 이런 거죠. 저희가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불합리성 때문일 텐데 불합리성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유라든가 시장 질서에 얼마나 침해 요소가 있느냐일 것이고 이제 일종의 뭐 분석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비용에 비해서 사회적인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좀 분석해 보는 것이고 이런 것일 텐데 이런 것을 근거로 규제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대형마트 규제를 온라인 토론 배틀에 붙여서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모든 정책 이슈가 공론화 이슈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의아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재원을 좀 해보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에 대한 거버넌스의 가장 그 탑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일 것입니다. 그 행정규제기본법이 1997년에 제정이 되어서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되었고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 안에 이렇게 25년 동안 꾸준하게 역할을 해온 위원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상설위원회도 아니고요. 회의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회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꾸준히 계속 해왔다. 이건 되게 놀라운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기본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 그 다음에 기존 규제에 대한 일, 신산업 규제에 대한 일, 규제 등록에 대한 일, 그 다음에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는 일, 그리고 그 외에 위원회가 결정하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비상임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일은 꾸준히 하는데 이게 규제개혁에 할당되어지는 이 일을 다 해낼 정도의 어떤 이 권한적 캐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에 있어서의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다른 어떤 유의 어떤 규제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부도 생기고 뭐 혁신추진단도 생기고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다른 게 생겼고 이명박 정부 때는 또 다른 게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조금 더 제대로 운영을 해서 하려는 생각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지금 애로구점에 있냐면 첫 번째 역량 부족. 예. 이게 규제개혁을 하려면 분석도 해야 될 거고 대안도 제시해야 될 거고 각 부처가 규제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논리도 대응해야 될 텐데 이거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왜냐? 예. 위원들 임시로 해서 여러분 2주마다 회의할 때만 모여가지고 신설 강화 규제만 보고 있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국무조정실 안에 조정실이 있긴 하지만 사무국 기능도 좀 부족하고요. 조정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의 대부분의 일은 조정일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A라는 부처와 B라는 부처 사이에 애로가 있으면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일 텐데 이 조정을 하려면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최소 과장 이상 수준, 과장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하면 농림부 과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해당 과의 과장, 그리고 그 규제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국조실에서도 과장 정도는 나가야 회의를 그래도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산무관끼리 나와서 이렇게 현안 조정해가지고는 일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럼 과장이 몇 명이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또 그 일 하기도 이제 바쁘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어렵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이런 데는 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규제 발굴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팅을 해서 뭐 한 이거 정도는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과장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규계위 운영도 한계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주로 신설 강화 규제에 초점을 맞춘 일만 하니까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기능만 하고 있고요. 자원도 부족합니다. 예. 규제 조정실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이 규제 조정실에는 계속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순환 근무, 파견 근무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서 이게 맨 캐파가 쌓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요. 당연히 이제 예산도 되게 부족하고
여러 규제에 대한 이게 대응도 되게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뭐 임시로 그냥 두더라도 규제조정실은 조금 올려야 된다. 적어도 국무조정실 장관급 조직 안에 있는 이 개별 독립청 정도 수준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독립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더라고요. 정부 구조 안에 독립기관이 되잖아요. 개별청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기 독립기관으로서의 예산을 따오고 싶겠죠. 자기 조직을 키우고 싶을 거니까.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공무원들은 성장하고 승진하고 싶을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규제개혁 예산도 알아서 확보를 하려고 할 거고, 사람도 알아서 조금 더 이게 뭐죠? 이게 네고시에이팅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좀 개별 독립부서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류의 그 주장이나 제언을 많이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애로 상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거버넌스가 굉장히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그냥 두고 얘들은 신설 강화 규제만 쭉 하고 나머지 규제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애드혹한 방식으로.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추진회의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주 바뀌었는데 정착은 안 되고 예산과 조직과 인적 자원 투자도 안 되고 노하우도 쌓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제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서 정부 내의 규제 관리 역량이 축적이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규제심판부 규제혁신추진단 이렇게 정권 차원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도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문제의식이 이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그죠? 영국에서는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도 얘기하지만 BR이라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이제 Better Regulation Executive. 이것도 한 10몇 년 된 조직입니다. 영국에서 규제개혁을 한다고 만든 정부 기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독립부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언제까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일을 할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정석이고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일을 할 수 있게 백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듭니다. 이게 사실은 한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요. 국회 지형상 잘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회의 창이 열린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숙제를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저는 상임위원을 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지금 민간위원이 아마 12명 정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임시예요.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상임의 위원이 몇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의 상임위원이 특정한 분야를 잡고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애드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점에는 이렇게 유통 관련한 걸 잡고 하든가, 어떤 시점에는 수도권을 잡고 하든가, 이렇게 밀도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하는 방식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무적 구성 타파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걱정했던 지점인데요.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정무적 구성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무적 구성이란 말의 다른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고
사회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열의 기준을 맞추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야 지향점이 분명한 위원회입니다. 물론 뭐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다른 가치 충돌적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뭐 공청회를 하든지 사회적인 어떤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위원회 자체를 이렇게 정무적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무국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백업할 수 있는 지금 규제 조정실 1급 실 차관보 수준의 실 수준으로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조정실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로 존재하다 보니까 뭐 예산 확보 규제개혁 친화적으로 관료를 한다거나 조정력의 확보 이 모든 거에 다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 이거 뭐 말씀 왜 안 나오냐 했을 텐데요. 의원입법입니다. 이건 뭐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요. 지속 과제입니다. 그래서 2013년 이한구 의원 아마 이전에도 아마 계속 발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13년, 15년, 16년, 뭐 18년, 20년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뭐 계속 발의만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뭐 최소한의 재갈 장치를 못 채우니까 너무나 이상한 규제가 너무나 빨리 만들어지고 있다. 민식이법 지금 규제를 규제한다 책에도 있지만 민식이법 만드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져서 국민한테 시행되는데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전하는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6개월 만에 만들었다. 이건 정말 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지 말고 강훈식법이라고 부르자. 발의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우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노란봉투법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아마 관심이 다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아마 뭐 얼마나 분석을 하고 통과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대응이 잘 안 된다. 의원입법 자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청부입법도 고민해 봐야죠. 타다금지법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국회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청부입법으로 넘어가서 된 거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게 그 국회 쪽에서 뭔가 규제 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넘어가서 다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뭐 계속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칸막이 규제도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칸막이 규제, 덩어리 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장기 미해결 규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뭐 불합리한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빨리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 농어촌 민박, 그냥 민박. 뭐 이렇게 하면 대체로 어떤 일이 벌어지실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다 따라할 거고 뭐 합동으로도 하긴 하겠지만 이 규정도 조금씩 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할 거고 뭐 이런 이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학교 주위 200m 구간에 29개 업종에 대해서 진입 금지를 하고 있는 이제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덩어리 규제인지 아시겠죠? 이게 교육환경보호법이라고 네이밍 해놓고 그 안에 법을 보시면 대기환경 무슨 법에 따른 무슨 시설, 뭐 교통 무슨 법에 따른 무슨 시설, 장사 무슨 법에 따른 무슨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는 이 덩어리가 저희가 이번에 한번 작업을 하면서 읽어봤더니요. 이게 업데이트도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사업 관련한 법에는 담배 자판기라는 이 워딩 자체가 없는데 교육환경보호법에는 담배 사업 관련한 법에 따른 담배 자판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류의 거를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일제 정비를 저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요즘 같은 AI 시대에 왜 법제처가 이런 거를 안 할까 아니면 주저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규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규제 이거 작년에 저희 학회에서 열심히 발굴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요.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쟁 제한 규제가 계속 생겨서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하나 예만 들자면 개인 택시 저도 오늘 지금 타고 왔지만 개인 택시 면허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보다 5.18 민주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를 우선순위로 둔 경력. 좀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죠? 이게 뭐 당연히 택시 운전자 발급은 택시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우선으로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것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선진국일수록 규제 개혁에 열심입니다. 이게 제가 이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OECD PMR 지수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하이 인컴 국가일수록 규제가 낮습니다. 그죠? 키가. 근데 로우 인컴 국가일수록 규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규제라는 게 우리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절차적인 요소라든가 불합리하게 만든 거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따져보면 예, 하이 인컴 국가가 적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것 때문에 하이 인컴 국가가 되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렇게 되면 하이 인컴 국가와 로우 인컴 국가 사이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가 규제 개혁도 더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꽤 잘 사는 국가가 되었죠. 선진국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규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하려면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제 5년마다 돌아가는 단임제 정부에서 각 정부마다 규제 개혁 거버넌스를 계속 따로 만들어서 해보고 없애고 이런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좀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잊어먹었는데요. 제안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좀 줘봤는데 규제 슈퍼 세이버 이런 거 한번 제안 드립니다. 슈퍼 세이버 시상. 이 뭐냐 매년 가장 의미 있는 규제 개선에 성공한 국회의원한테 시상을 좀 해서 권위 있는 행사를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왜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 많이 하면 상 주잖아요. 그래서 입법 많이 하면 상 주는 그 시민단체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단체 중에 야 이건 정말 너 정말 규제 개혁 이건 잘한 거야.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규제 뭐 누가 했다. 이것 좀 개선했다라고 하면 그분 정말 상 한번 주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의미 있는 제도로 한번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리고요. 일도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발의하지만 사실 통과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입법화되는 거는 또 개수가 좀 작기 때문에 좀 공부하면 이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제 개혁은요 일시적인 거고 규제는 일상적인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무원들은 먹고 사는 게 규제인데요. 뭐. 근데 규제 개혁은 행사로 합니다. 행사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박근혜 정부 때 에너지 신산업, 저는 에너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토론회가 얼마나 참 웃기는 코미디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해가지고 지상파 뉴스에 다 나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에너지 신산업 문턱 낮추기 위해서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뭐 파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 스마트 그리드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자동적으로 지위 인정받도록 개선하고
수요관리 사업자, 전기 충전 사업자 뭐 해가지고 뭐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혁신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한전 큰일 났다. 그런데 다음날 산업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다음날 뭐라 하냐면 단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구역 전기는 제외. 전력 산업은요,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역 전기는 예외적으로 몇 개 있고요. 여기 빼놓으면 전력 산업은 없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세상에 대통령이 TV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다음날 이렇게 뭉갤 수가 있나. 왜 그렇죠? 하나는 행사고 하나는 먹고 사는 일인데 뭐 일상적인가 일시적인가 못 당합니다. 공무원들 못 당해. 자, 아까 저 말씀하셨죠? 그 규제 심판에서 대형 유통 뭐 그거 해제하자 그러는데 온라인 토론회에 갑자기 뒤집혀졌다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규제경제학 교과서가 뭐냐면은 규제는 오가나이즈된 인터레스트 그룹이 만드는 거다.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규제를 개혁을 할 수가 없고 철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비력이 다른데. 아까처럼 그렇게 딱 토론회 한다 그러면 전국의 소상공인, 뭐 골목상인, 전통상인 다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혜택을 보는 규제 철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저 자양도에 있는 이마트 저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일요일 날 영업 안 해서. 맞벌이 부부 일요일밖에 쇼핑할 시간 없는데 못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 빠져나가는 게 편의점하고 홈쇼핑이죠. 전통시장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뭐 여러 가지 뭐 조사 결과 나왔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이해 당사자들은 인터레스트 그룹 이 사람들은 로비를 할 수가 없고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거나 있는 규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있는 인터레스트하고 실현되지 않은 인터레스트하고 봤을 때 실현되지 않은 인터레스트는 너무나 허황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으로서는 오가나이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수입해 달라 그러고 소비자들이 붉은 띠 메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를 수입하지 말라 하고 농민들이 붉은 띠 메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경제학, 뭐 규제 이론, 규제 정치학, 아니 political process, 입법,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상화된 정부 업무 수행 방식 깨뜨리기 전에는 규제 개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경제학원에 있으면서 뭐 규제 심사위원 뭐 별별 군데 다 나가고 토론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규제 개혁이라는 이슈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히드라의 머리처럼 계속 자르면 또 나오고 머리카락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총량제 해봤자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차라리 본진인 정부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부 개혁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 개혁은 기존 법률을 바꿔야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입법만 검토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의원 입법은 손도 못 대고. 규제 본질은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환경 안전 규제는 뭐 저는 그렇게 큰 범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스카와하고 노리 쓴 그 서베이 페이퍼 보면은 규제가 크게 하나는 경쟁 산업에서의 규제, 그다음에 독점 산업에서의 규제, 자연 독점. 세 번째는 환경 안전 규제인데 환경 안전 규제는 약간 좀 다른 분야에 또 적어로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법에서 허가사항은 진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법이라든지 인가하고 승인은 가격에 대한 사항입니다. 뭐 공급 조건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법에 보면은 에너지 관련 사업법에 보면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 사업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입 규제는 전부 다 허가 관련이고요.
가격 관련은 인가 승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격 규제는 큰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게 왜냐면요. 이게 에너지용 합리화법 케이스로 제가 하이그 소사이티 컬럼도 몇 번 썼는데 예전 1974년 또 80년에 있었던 1, 2차 오일 쇼크 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을 규제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에너지용 합리화법입니다. 이 법 내용이 뭐냐면요. 에너지 절약을 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한다든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관리 기자재 지정 및 사후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을 고시하고 효율 개선 명령을 내리고 기자재 인증을 하고 측정하고 등록 기준 제시하고 에너지 사용량 신고하고 이게 동원된 행정수단 보면은 아주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 제가 참 싫어하는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등록관리, 지정신고, 양성진단, 명령 설정, 조치 요청, 검사 선임, 자격 부여, 사후관리, 인증표시, 지원 이게 다 동원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다 조직이에요. 에너지 공단 만들죠. 이거 하느라고 다 조직 만들죠. 산업부에서 과 만들죠. 그러면 잘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는 나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에너지 효율 꼴찌고요. 에너지 원단이 OECD 평균보다 50% 상회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무 아파트나 우리 문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다 반바지 입고 있지. 미국 사람들은 에너지 가격이 세계 제일 쌈에도 불구하고 문 열고 들어가 보면 겨울철에 쇠타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지금 깎아줘가지고 한전 적자가 상반기 14조 3천억입니다. 금년 말 가면 30조, S&P가 올라서 4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좋겠네요. 싸게 써서. 싸게 쓰는 게 아니죠. 세금으로 다 내는 거죠. 레이트페어가 낼 돈을 텍스페어가 내고 과잉 소비되고 자원 배분 엉망되고 눈가림하고 공기업은 등치만 커지고 부채 커지니까 이제 자산 커지겠죠. 자, 에너지 가격 정상화 했으면은요, 행정수단, 정부기능 확대 없이 그냥 에너지 효율 개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규제 하나로 이만큼 많은 정부 부처가 늘어나고, 정부 행정조직이 늘어나고, 쓸데없는 일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전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21번, 21번째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진출인데 여기서 한 꼭지가 뭐냐면요.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가격을 좀 독립규제기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독립규제기관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연구 영역을 발주하고 저도 거기 무슨 자문회의에 한번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장 큰 반대를 누가 하느냐?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어요. 왜냐?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거든요. 이 법률에 보면은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 결정. 주무부 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라는 경우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요. 원가 상의 적절성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금 이게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못 올리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 자, 만약에 이 법 이렇게 해서 독립규제기관이 통과되고 만약에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벗어나면은 기재부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요. 공공요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금이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무너지면요.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건 별 크지도 않아요. 그거 무너지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과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 지켜야죠. 장관이니까.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 밥 먹고 사는 건데.
그리고 한전 공공 여기다 공공혁신이라든지 공기업 민영화 하면은 공공정책국이 날아갑니다. 기재부에 국 2개가 날아가는데 기재부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공무원들이 그거 없애겠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제 생각에는. 규제개혁의 본질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핵심 규제는 진입규제하고 가격규제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derived regulation, 파생규제다. 그러니까 진입규제하고 가격규제가 생기니까 요거 막으려고 딴 거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등록, 승인, 인증. 공공부문에서는 이제 경영규제, 이게 이제 공문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다 목조 있는 거, 경영규제죠. 그래서 저는 규제심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 입법의 규제를 솎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 법률의 규제를 철폐하는 거다. 자, 인식을 좀 더 크게 하면은 제가 요새 재밌게 읽고 거진다 읽어간 책이 뭐냐면은 아세모글라하고 로빈슨이 쓴 그 네로우 코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한 사회의 이제 한 국가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은 정부의 힘하고 사회의 힘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의 힘이 사회의 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반에 말씀하신 그 경제성장,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장률이라든지 포텐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도 그랬고요. 최근에 초반에 경제성장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20%, 30%까지 갔어요. 북한도 그랬어요. 일본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갔습니까? 다 꼬나박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꼬나박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정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요. 일단 로켓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하는 단계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쫙 올라가죠. 올라가서 성층권, 대기권으로 올라가면은 미안하지만 일단 로켓은 이제 떨어져 줘야 돼. 근데 일단 로켓이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로켓이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고. 정부는 미안하지만 이제 떨어져 줘야 돼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되고 정부 힘이 강해지고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옛날에 독일, 일본식의 군국주의나 독재로 가거나 힘이 없으니까 전쟁을 벌리거나 결국은 포텐셜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를 밀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 개혁이란 말을 하려니까 약간 불편하니까 살살 말하는 게 규제 개혁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아예 그냥 이제 본질적으로 규제 개혁보다는 정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제 말 돌려 얘기하는 거 저 이제 지쳤어요. 그냥 바로 그냥 정부 개혁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개발을 못한 국가가 개발을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 이유를 본다면은 정부 역할이 좀 커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자체로만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무질서에서 질서까지 오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장기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 질서냐? 이게 효율적인 질서냐? 그거는 나중에 가서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단 질서가 그렇게 유지될 수 없는 질서일지 몰라도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은 질서일지 몰라도 일단 질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경제 개체들이 행동을 하면서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지만 부정부패가 많은 질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는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때서부터는
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초에는 그 진짜 좀 그 어떤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질서를 마련했더니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아무래도 처음 발전을 시작했으니까 그 이게 그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냐, 그걸 볼 시간마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단 그 해봐서 질서를 도입한 다음에 그냥 계속 그 질서가 유지됐는데 이제는 그 단점들이 많이 표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좀 한계에 이르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규제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좀 그 아까 이 교수님의 그 발표로 좀 넘어온다면은 지금 현 정부의 추상적인 목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목표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추진단, 각종 뭐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선 지금 규제 개혁 실적이 상당히 많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선 저도 어떤 면에서 깜짝 놀랐는데 한 달 전에 그 정부에서 기자회견할 때 뭐 지금 한 뭐 100몇 건을 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500건을 검토하고 있다. 또 그 한 몇 주일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뭐 또 이렇게 많은 규제 개혁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뉴스를 그렇게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개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건수는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걱정되는 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시장 경제를 위한 그런 목표를 바라면서 규제 개혁을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누가 좀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냥 그쪽에 요구를 받아줘 가지고선 그냥 고친 것이냐. 만약 후자라면은 좋은 개혁도 될 수가 있지만은 나쁜 개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개혁도 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있는 기업들의 권리를 강화시켜 줘 가지고선 오히려 진입을 막는 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 어떤 개혁을 했느냐를 좀 더 밝혀놓고,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개혁들을 어떤 철학,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요게 투명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절차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규제개혁 추진단 위원회를 좀 이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학회 출신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잘 하실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이러한 원칙을 잘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도 좀 잘 발표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규제 개혁을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규제 개혁을 의심하고 있어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뭐 경제학자들이 나가서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걱정된다. 그래서 규제 개혁 찬성한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걸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자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친기업 아니냐? 이것은 안전, 이거는 뭐 국민 보호, 소비자 보호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그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고, 아까 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뭐 처음에는 힘으로 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반대하는 그 세력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해야 돼요. 지금 좋은 규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뭐 IT 같은 게 늘고 유통 구조, 유통 방법이 달라지면은 규제를 지금 좋은 규제라도 나중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지속돼야 되는 작업인데 국민들의 지지가 생기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규제 개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규제 개혁이 어떻게
그 효율성에는 도움되고 국가 성장에 도움되지만은 뭐 안전이나 그 소비자 보호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 요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좀 그 공개하는 그 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몇 건 했다는 식으로 나오면은 이 지지가 금세 없어질 거고, 특히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다면은 그러면 그걸로 규제 개혁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하고 방향성에 대한 발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개혁을 할 때 어떤 요소를 받느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발표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 규제를 발표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규제 영향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이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돼야 되지만은 검토 전에는 공개되지만은 검토 후에는 공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제 영향 분석 또는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문서들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공개만 하지 말고 지금 규제개혁 추진단 위원회에서 몇 개의 사례를 잘 뽑아가지고선 왜 우리가 이런 개혁을 했는지를 좀 설명해줘가지고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개혁이 계속될 수가 없고, 규제개혁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오직 일부 기업이든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 위한 개혁이다. 이런 선입견이 국민 심리에 진짜 깊이 심어진다면은 그러면 규제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규제를 만드는 기관으로 정부가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소통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이렇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톱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철밥통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렇지만 글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규제를 지킨다는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쓰는 이유, 밖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유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어쩌면은 우리 학회나 학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개혁을 잘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소비자 보호, 안전 보호, 요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훨씬 더 규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굳이 어떤 시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원 시설에 있어서 교실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의 교실을 마련해야지만 학원을 허용한다. 이런 규제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규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입 규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작하는 학원, 선생님은 좋은데 돈은 별로 없는 학원은 그렇게 큰 교실, 특히 대도시에서 큰 교실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규제를 유지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큰 교실 필요하냐? 만약 교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비좁아가지고선 공부를 못한다면은 요거는 요새는 인터넷이나 학생들의 입소문으로 다 알려질 겁니다. 정부가 굳이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면적을 제한하기 전에 벌써 부모님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좀 필요 없는 규제는 우리가 충분히 학생들의 배우는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제거할 수 있는 규제예요. 그리고 진입도 더 활발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자들하고 기업들하고 규제 완화를 원하는 측이 좀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규제 개혁을 원하는 뭐 기업들이나 단체들을 본다면은 이런 일들을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정부에 밀고 있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한다면은 또 그 규제를 유지하려는 이해단체들한테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에 맡기면은 정부는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얘기했지만은 정부는 규제를 유지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진심으로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착한 공무원이죠. 전혀 악의가 없이 나는 진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할 수가 없고 규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학회가 거기에 좀 앞서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자유기업원 같은 경우도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규제 완화를 원하는 기업들, 단체들 거기도 앞서 나가가지고선 정부한테 규제 개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동시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을 거고 나쁜 일들은 별로 없을 거다. 나쁜 일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도 인정은 해줘라. 그렇게 해서 나쁜 일들이 만약 생긴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제안도 같이 하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풀면은 좀 미안하지만은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위해서 뭐 실업보험의 강화를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설득 없이 계속 규제 개혁을 밀고 나간다면 그러면 추진력은 곧 없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규제 개혁을 하려면은 이런 국민 소통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서 본다면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제 토론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설화 이슈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두 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정부는 이제 규제를 만드는 이제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안에서 규제개혁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친화적인 조직인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대립을 이루는 규제 개혁, 규제 혁신 친화적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공정위도 규제를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뭐 기재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고용부라든가 뭐 여러 부처들이 사회 문제 해결할 때 규제를 만들려고 할 텐데 이제 규제 친화적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 문제 해결에도 그렇지만 자기 조직에 영향도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 안에 규제 개혁 친화적 조직이 하나 있어서 적정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때마다 이것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체크 앤 밸런스가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 각 부처와 동급 정도의 권한이 부여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처 수준으로 유지될 수는 없으니까 현재처럼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은 총리와 공동위원장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총리급 조직이죠. 사실은 임시위원회니까 그렇게 운영은 안 되지만요. 그래서 어쨌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의 OMB의 오이라처럼 대통령실 안에 있는 위원회 정도 수준의 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왜냐하면 같은 과장급이 일을 하더라도 조정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제 행정규제기본법 하에 이제 위원회가 차지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위원회 상임위원 정도를 좀 뭐 12명 다를 상임위원으로 두기는 뭐 현실적인 애로가 있을 테니까 뭐
좀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받쳐주는 조정실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독립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해주는 규제조정실의 안정적인 역할은 저는 이게 독립화만 될 수 있다면 이게 뭐 청이나 처나 뭐 이렇게 되게 높은 구조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라든가 총리실 안에 있는 기구로서 확실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조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위원회는 뭐 정부마다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뭐 사실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 같은 것을 결정하고 나서 후속의 위원회도 물론 거긴 내각제 기관이니까 그렇긴 한데 내각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디자인을 다 하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라고 이제 규제개혁에 걸맞는 위원회 조직을 운영하고 이것도 거의 최상위급의 위원회고요. 이 보면 각 이 위원회 위원들이 분명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일 정도를 할 수 있게 이제 된다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심판부 만들고 뭐 혁신추진단 만들고 장관회의 만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짜여지는 이거를 좀 버려질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조정실 아니면 규제개혁 이제 서포트하는 사무국 기능이 이렇게 되어야지만 정부 안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이제 관심에 있는 사람들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아까 전에 이제 조성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예, 정부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목소리나 시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회 권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나 이 설득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잘 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형의 문제도 좀 하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하나 말씀만 좀 더 얹어서 드리면요.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 규제개혁,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가 지금 소위 말하는 PC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정치적 오름이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ness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조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에너지 관련한 거 물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다 정리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학원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학원이 지하에 없는 거 아십니까? 지하에 학원이 없거든요. 이유는 규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하에 왜 학원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희 동네 옆에 어떤 분이 그런 규정을 모르고 지하에 학원을 만들었다가 옆에 학원이 신고한 거예요. 불법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그 기자재 막 꺼내고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것들이 좀 PC의 영역입니다. 애들이 혹시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불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탈출할 거야? 이 말 한마디로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런 류의 어떻게 뭐라 금기 영역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스스로 입을 가로막게 하는 금기의 영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얘기하니까 막 여름에 너무 덥고 홍수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그걸로 엎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어져서 이게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차제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공론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이게 사실은 또 규제 이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좀 길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을 진지전이라고 저희도 진지전 하는 것처럼
규제 개혁, 정부 개혁, 그다음에 이런 PC의 영역을 어떻게 좀 설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도 저희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부 안에서도 규제 개혁에 친화적이고 관심이 있는 그래도 작은 어떤 기구라도 좀 온전하게 작동이 될 수 있어야 우리도 카운터파트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규제 개혁이 상당히 페인풀한 잡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규제 개혁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작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치 행위인데 정치 행위 하려면은 이거 해야죠. 예. 포장도 해야 되고 유의점도 해서 이런 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2개만 더 제 기억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규계의 상설 기구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96년에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전력, 가스, 뭐 통신, 뭐 경쟁 도입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YS 말입니다. 그때 규제개혁위원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을 했었는데요. 이 양반이 힘이 좋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경제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몇 명이서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에너지경제원에서 그때 이제 산업부 산하인데 전력산업을 경쟁해야 된다 그랬더니 완전히 저는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공정위 사무관들이 와서 그거 무슨 얘기인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인데. 그래서 신나게 이제 그거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이제 동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동력을 받았냐? 규계위에서하고 공정거래 사무관들이 난리치고 그러니까 산업부가 가만 생각하다가 이거 한전이고 뭐고 쪼개지고 뭐 그러면 우리 뺏기겠다 생각이 드니까 잡아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갑자기 전력산업 구조개편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안 하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 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시간 끌려고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노회해요. 굉장히 노회합니다. 그래서 하는 척하면서 회의할 때는 뭐 안을 내는데 사실은 그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1년, 2년 끊다가 IMF가 왔네.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IMF가 오고 뭐 IMF에서 우리나라 개혁하라 그러니까 DJ가 밀어붙이고 진념 장관이 그때 기획회사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하는 걸로 돌아선 거예요. 뭐 어찌됐든 위원회가 하나 생겨서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인데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보타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고단수예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말씀하신 political correctness 굉장히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 정부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까 그 독립규제기관이라든지 요금 정상화라든지 얘기를 에너지 쪽 인수위원 관련된 제 아는 동료 교수가 꺼냈더니 기재부 장관으로 간 추경호 당시 인수위 뭐 멤버였을 거예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냐고. 그게 아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political correctness. 정권 잡는 사람들은 그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을 상당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안에서도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 조금 좀 말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 지금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요걸 규제 심판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았던 게 아니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규제하기 전에는 통상 시장 개방했는데 시장 개방하라고 투표를 했다면은 아마 질 겁니다. 이득을 받는 소비자들은 뭐 이득 받아봤자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은 그 피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받는 자들이 시장 개방하지 말라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시장 개방을 하려면은 진짜 요게 맞는 방향이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밀고 나갈 수밖에 더 없는 과제고, 요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규제 심판, 여기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지 않고 한 5년 전에나 7년 전에 했다면, 그러면은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왜? 다 배달받으니까. 지금 다 배달받으니까 뭐 어차피 대형마트 안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배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형마트도 고객을 잃었고, 그리고 그 동네 마트도 고객을 잃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심판 제도를 좀 잘못하면은 좀 시기를 좀 놓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규제를 고치는데도 좀 시기가 있다. 그런 좀 염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나간다면은 지금 또 조 교수님이 진입 규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뭐 대형마트 그 운영 못하는 것도 따져보면은 진입 규제죠. 그리고 골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왜 골목권을 보호해야 되느냐? 만약 대형마트가 들어간다면은 골목권의 그 상인들이 소득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대형마트 운영을 막는 법은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는 이 사람들의 지원해줘야 될 그런 그 실업보험을 대체해 주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망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정부가 뭐 실업보험이나 그런 복지금 가지고 좀 보호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서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 돈이 들거든요. 정부에 돈이 드니까 정부가 돈 쓰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대형마트 못 들어가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독점권을 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간접적으로 본다면은 그것도 세금을 소비자들한테 부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데 못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큰 범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대신 독점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는 유럽에서는 중세서부터 있었던, 그런 관행이니까, 요런 것을 좀 막아야 될 텐데,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논리가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선 이런 제한적인 규제, 독점권을 부여하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규제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좀 더 광범위하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규제 개혁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좀 갈 수가 있게 하느냐, 요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좀 규제 개혁을 좀 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선진국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산업을 보면은 그 산업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 그 다음에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을 비교해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그 차이가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들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데 성장률이 낮은 국가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가장 효율성이 있는 기업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을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퇴출돼야 되고 더 효율적인 기업이 이걸 대체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규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느냐?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좀 쌓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기업에 대체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비효율적인 기업이라면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은 뭐 그런 그 반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되느냐, 이것도 광범위하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규제 개혁만 가지고만 생각한다면은 요런 그 광범위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 규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규제 개혁보다 더 큰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궤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규제 개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 개혁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고민스러운 말도 하는데요. 제가 즐겨 인용하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한 30년쯤 전에는요, 유리온실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은 뭐 당연히 유리온실 만들어서 재배하면 될 것 같은데, 규제가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는데요. 뭐 우리 학교도 보면 뭐 아트 웹툰 학과, 뭐 광고 영상, 뭐 굉장히 관련 학과가 많아지고 지금 대학교도 거의 그런 체제로 많이 개편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여 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종편 허가가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KBS, MBC, SBS만 30년 이상 계속되다가 종편되면서 갑자기 채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물론 정치인들은 여기서 뭐 이념지향적인 뭐 이런 걸로 싸웠지만 이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TV 프로그램, 뭐 드라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관련 분야에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나운서 진입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 여러 층의 아나운서를 경험하면서 성장해서 올라가고, 리포터도 많아지고 개그맨도 많아지고 뭐 굉장히 많아지는 어떤 이런 요즘 온라인 유튜버도 많아지고, 이게 규제가 바꾼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류의 변화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바꿔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해왔는데, 아쉬운 점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 규제라든가 여러 규제들이 왜 그거는 종편처럼 못할까? 우리 종편 그때 그렇게 싸우면서도 어쨌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대형 마트 규제도 지금 사실은 하나의 논점이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형 마트에서 가장 원하는 게 마트를 플랫폼으로 해서 배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유통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는 정말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이미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아마 3시간 배송이 아니고 1시간 배송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켓컬리 같은 거 시키면 뭐 5시간은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하면 당연히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는 엄청 이제 반대하는 거죠.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시장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 혁신이 일어날 거고 소비자가 굉장히 좋아질 건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형마트가 지금은 현안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문이 열렸을 때 이거 하나 또 넘어가면 우리가 한 5년 정도 후에 대한민국 유통혁신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